그래, 아인슈타인이 잘났어요. 똑똑해요. 맞아요. 상대성 이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나는 솔직히 그런 거 잘 몰랐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알았고 상대성 이론이 언제 나온 것도 알았지만 이게 1차 세계대전 내에서 나왔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해본 적이 단 1초도 없어요. 알고 보면 당연한 건데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건데 진짜 그냥 아인슈타인이 전쟁 중에 죽었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이었어요. 마지막 한 2장 정도? 이 책은 500쪽 읽은 게 이 마지막 2장을 읽기 위해서 읽은 거구나. 그 마지막 2장에 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밀려와요. 근데 이걸 다 읽고 2장을 읽으면은 와 진짜 내 안에서 진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결론과 진짜 역사적 사건이 함의하는 바가 뭔지를 나 지금도 소름 돋아. 완벽하게 설명했어. 오늘은 어떤 테마로 제가 책을 소개를 할 거냐 뽑아봤냐. 천재에게서 배우는 인생 3가지 교훈.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1번으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운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특허청에서 일했다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물리의 천재, 이 시대의 천재 아이콘 랭킹 1위가 물리학 분야에서 직장을 얻는 걸 실패한 거예요. 직업을 구하는 걸 실패한 게 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운이 연달아 벌어지는 게 특허청에 들어간 거. 사무소장은 곱슬머리의 이론가가 실제적인 일을 다룰 수 있을지 다소 회의적이었대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전기 계량기와 발전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복잡한 특허 신청서에서 간단한 핵심을 뽑아내는 일을 좋아했다. 이게 나중에 필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후 그는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던 시기를 즐겁게 회상하며 그 일이 특허 사무소에서 했던 일이 과학 문제에 대한 그의 독특한 접근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술 심사관이 된 게 운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걸로 뭐 수학 교사 이런 거 됐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상대성이 이렇게 잘 됐을까? 퀘션 마크 붙죠. 그래서 되게 훌륭한 역사학자들은 그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사피엔스도 그래서 사피엔스가 유발 하라리가 얼마나 복잡계를 잘 알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운이 있었고 그때 운이 있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운이 되풀이되진 않거든요. 운이 있었는데 그 대안을 알아서 대비를 더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얼마나 유발 하라리가 대단해요. 이 훌륭한 역사학자들은 복잡계의 이해에 대한 뿐만 아니라 어떤 맥락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너무 깊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우리가 되게 비즈니스 하면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또 거기서 희열이 오고. 이 두 번째 운이 그래 아인슈타인이 잘났어요. 똑똑해요. 맞아요. 상대성 이론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법칙에 만드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을 적은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과학에서 뭐 고수들이 뭘 미친놈이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영국이 되게 강한 나라였고 그 뉴턴의 과학이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감히 어느 누구도 신앙 같은 거라서 그 신을 뽀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누구 논했더냐면 막스 플랑크. 그는 수많은 젊은 과학자의 멘토였고 물리학회장을 3번이나 지낸 사람으로서 사실상 독일 물리학계를 이끌었다. 그냥 원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뭐 독일 학계를 이끌었으면 뭐 영국이랑 뭐 미국이랑 해갖고 그냥 전 세계의 물리 최고 거장이었던 거예요. 전통적인 스타일의 논문들이 아니었는데도 플랑크는 그 안에서 어떤 중요한 점을 보았고 이 무명 특허 사무소 직원에게 주목하라고 할 때 무명이에요. 무명. 교수도 아니었고 교수가 아니었어 심지어. 때로는 플랑크의 두 번째 대단한 발견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플랑크가 없었으면 아인슈타인도 없었던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이 과학계를 지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기 싫은 일도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납기 안에 해야 된다는 거, 납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수학을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지. 최고 수준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대학교에서 안 한 거를 몇 번 후회한다고 나와요. 자기가 그때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졸고 이랬던 거를 어마어마하게 후회해요. 진짜로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고 그다음에 늦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면 좋아서
저랑 고약관님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늦은 건 없고 내가 언제 마음 먹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수학자가 나오는데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힐베르트도 천재거든요. 아인슈타인이랑 만나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아인슈타인도 힐베르트한테 영감을 많이 얻었고 힐베르트는 수학자로서 상대성이라는 영감을 얻어서 아인슈타인은 영감을 얻었지만 직감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이거 갖고 간다. 그냥 여러분 내가 발견했다고 이렇게 팔짱 낀다고 내가 세계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번으로 논문을 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뭐만 되면은 정리돼서 이제 막 중간중간에 계속 계속 그거를. 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다음에 힐베르트한테 편지 쓸 때도 3년 전에 내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서 크레딧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정글이에요. 그러면서 생존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토론만 해서 너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냅둬 그런 거 없어요. 일단은 협업을 하려고 만난 건데 이 사람이 나보다 논문을 먼저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논문까지 생겼으면 납기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환경 탓하면 답이 없다. 이제 물리학자면서 천문학자인 슈바르트 쉴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근사값으로 구해놓은 거를 완전해로 구해줘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어디서 하냐면은 전쟁을 하면서 참호에서 해요. 그러다가 슈바르트 쉴트는 군대에서 죽어요. 실제로. 만약에 슈바르트 쉴트가 없었으면 또 딜레이가 또 됐을 거예요. 맞아요. 상대성이 완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변명하면은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 이제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인간의 이렇게 눈과 감각으로는 그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다는 게 뭐 납득이 안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요. 시공간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빛이 중력에 휜다는 거예요. 에딩턴은 뭘 했냐면은 그거를 실제로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뭐 계측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계기일식 경로가 계산이 되면은 그거 찾아가서 펜트 치고 거기다 사진 찍는데 에딩턴이 뭐가 대단하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거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계측을 하고 에딩턴은 아프리카 어느 섬 같은 데 가서 재는데 다른 팀은 브라질에 보내고 브라질에 보낼 때 카메라도 2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 플랜 B, C까지 해갖고 왜냐면은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에딩턴은 영국 사람이고 당시에 영국과 독일은 한일 관계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심지어 전쟁 중이었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민지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완전히 100%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본이랑 적대심이 거의 절정에 이를 때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한 거고 조선의 과학자가 그거를 저거는 꼭 우리가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식민지고 침략을 받았어도 과학이라는 거는 민족주의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 미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인류에게 의미 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에게. 와, 나는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 그게 진짜.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것과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이뤄진 가운데에서 평화를 외치는 건 수준이 다르거든요. 이제 이 에딩턴은 퀘이커 교도였어요. 근데 에딩턴도 얄짤없어요. 그 징집 대상에 계속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일식 때 그 별이 휜 것까지, 그 위치 변동한 것까지 측정을 한 거예요. 그걸 관찰해서 계산을 제대로 해야 이제 상대성 이론이 더 옳다라는 걸. 맨 처음에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고 보다가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정말 최고의 수준의 일이구나 라는 거를 배우면서 아 진짜 환경 탓하면 이거 진짜 1차 대전에서 상대성 이론 이거를 만들어낸 이 팀의 얘기를 보니까 그렇죠. 이 환경 탓하면은 답이 없구나.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고 더 남 탓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책 읽고 나서 저자 프로필 다시 봤거든요. 이 저자분이 그냥 과학사 전문만 아니라 종교학 학위가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에딩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과학과 종교 간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디테일을. 만약에 뭐 이렇게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서 뭐 리버럴 아츠 스쿨 교양대학에서 뭐 100권 읽고 책 졸업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책은 100% 들어가야 되는 책이에요. 무조건이죠. 과학, 정치, 역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류에서 가장 리마커블한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중간에 생각해볼 게 너무 많고 리마커블한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지적 희연의 끝판왕, 정말 이게 최고 수준의 왜 평가를 이게 받았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